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혜리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흔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감염병의 증가로 인해서 공중보건 측면에서 위험, 위기소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감염병 위기 대응의 하나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보통 위험소통이라고 번역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해저드를 리스크라고 여기는데 해저드와 리스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해저드, 즉 위해는 보통 위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해저드 위해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물체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위험은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부정적 피해가 나타날 확률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위험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부 기관들은 주로 해저드, 위해, 피해 발생 가능성, 노출 평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주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일반 국민, 즉 공중은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만은 과학의 근거를 둔 해저드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아울리지를 합해서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지는 보통 분노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엄밀히 의역을 한다고 하면 감정 반응 혹은 감정 촉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울리지의 번역을 감정 촉발 반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노 혹은 감정 반응은 일반인들은 위해가 잘 알려지지 않고 새로운 것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통제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 결과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노출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인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 자체보다는 공중이 위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초기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전문가가 말하는 위험보다도 일반인들은 훨씬 더 그 위해를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위험인식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이 느끼는 위험인식은 전문가가 알려주는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변수에 의해서 위험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험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 갭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학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학자들은 위험인식과 그리고 위험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정보의 교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사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공중의 참여를 통해서 공론의 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전문가 중심의 정보 전달과 설득에서 일반 수용자의 위험인식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최근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모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위기소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위기소통은 훨씬 더 대응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위험인식이 차이가 크니까 그 갭을 감소하기 위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진다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과대한 공포심이 발생되어서 인포데믹스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인포데믹스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인포데믹스는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즉 불필요한 위험 인식의 확산, 이것을 인포데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포데믹스가 커지면 공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많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포데믹스에 대한 이해, 위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인포데믹스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인포데믹스는 인포메이션, 정보와 에피데믹, 유행병,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개념입니다. 인포데믹스는 정보와 유행병이 합성된 것이라서 정보 바이러스가 실제 질병 바이러스처럼 유행하는 사회 심리적 감염 증상을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보의 쓰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위험 정보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생기는 사회 심리적 현상을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인포데믹스는 정보의 질적 차원에서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하며 위험인식, 대응 차원에서 불균형한 정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데믹스는 위기 재난 상황에서 사실 전달을 통한 효능감 강화보다는 반대로 불안, 공포, 기피, 혐오감,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결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을 병리적인 여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감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포데믹스 현상은 전형적인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로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선행학습 효과, 그리고 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이럴 때 인포데믹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포데믹스의 전달 매개체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나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동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내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까지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감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질병 바이러스는 의학적, 물리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미디어가 전파하는 정보 바이러스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갑자기 쏟아지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공중에게 위험 지각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미디어에서 불확실한 정보, 이러한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포하게 되면 사회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보다도 위험 정보에 대한 뉴스의 양, 보도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만 해도 3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음모 이론이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생화학 무기 전쟁으로 코로나가 일어났다. 이런 것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교회에서 아마 은혜강 교회였던 것 같은데 소금물을 갖다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뿌려서 소금물은 구강 소독을 해서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뉴스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초기만 해도 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마스크는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가짜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포데믹스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아젠다 빌딩, 의제 형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떤 분야 상황이나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면 그 사건만 현저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형성이 된다는 이론이고요. 그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면, 그러니까 보도가 많아지면 국민들은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인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아젠다 세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확산된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위험의 사회 확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사회확산 이론의 핵심은 어떤 위험 이슈에 대해서 공중인식과 행동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더 강화되고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이 위험이 나와 관련이 있다거나 나의 가치와 결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 그룹의 입장과 반대될 경우, 그리고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낙인화하죠. 그 스티그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낙인화가 진행될 경우 위험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 중에 하나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하면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 중재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비약물적 중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잘 씻는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을 비약물적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TV나 아니면 뉴스를 보게 되면 서양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데모를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스크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보면 마스크 착용 별로 어렵지도 않은 행동인데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에 아시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독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감기도 많이 걸려서 겨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마스크 착용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황사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하려고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평소에 많이 착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감염 초기만 해도, 코로나 감염 초기만 해도 마스크 쓰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라고 하는 문화가 약간 패션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좀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내 얼굴을 다 보여주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잠깐 집 밖을 나갈 때 이럴 때 마스크를 많이 착용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연예인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착용은 별로 거부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패션의 이미지로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하는 권고가 그렇게 거부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라고 권고를 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유행이
시작된 초기만 해도 마스크 사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스크 등급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때 정부 부처,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이러한 정부 부처마다 권고사항이 달랐고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권고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왜 그러냐면 마스크 수급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죠. 마스크를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마스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 요일제 도입을 통해서 배급 논란이 감소되고 공적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돕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도 같이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존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마스크 사례만 보더라고 해도 마스크 공급은 식약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질병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관여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도 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라든가 주민의 참여, 이해 당사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트에 가깝다. 일종의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는 일단 중요한 정보가 있겠죠. 팩트. 이 팩트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감소를 위한 행동적인 실천.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느냐, 이해 당사자의 파악과 참여를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해저드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저드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인식 파악을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위험인식은 언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대응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쓰기를 국민들한테 유도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원칙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할 초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 인포데믹스가 발생했잖아요.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아니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포데믹스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해저드 플러스 아울리지라고 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가. 이러한 대응과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해하는,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빨리 신속하고 그리고 정부가 뭔가를 감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대응을 우리가 안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정확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신속성,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투명성, 마지막으로 신뢰성.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오늘 강의한 주제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포데믹스와 관련된 마스크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소통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포데믹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인포데믹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언제 제공하냐,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타겟화된 그런 사람들한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